나는 널판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으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몸을 닦고 뒤집곤 했다. 그들 중에는 이미 나하고 친숙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들이 세상을 내다보는 눈빛의 중심이 그대로 얼굴 속에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물체가 아닌 영체로 보이는 것이었다. 내 몸에는 향수가 덮이고 내장이 꺼내졌다. 붕대가 감기고 사람들은 나를 석관에 넣어 뚜껑을 닫았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영체는 그 살과 뼈와 피의 물체에 이어져 있었다. 아, 나를 빼줘. 난 살아있어. 외치고 일어나려 했으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넣은 석관을 철로를 따라 밀어 석실로 들여보냈다. 성문이 닫혔다. 이제는 나갈 수 없다.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관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야기, 네모진 석조의 궁전과 세모난 금자탑, 사람들이 말소리와 움직임은 모두 기억났다. 그 장면은 현실이나 다름없고 오히려 더욱 선명했다. 깨어나니 남편은 일어나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곧이어 남편은 가방을 들고 여보, 오늘은 그 꿈이 좀 길었던 것 같네 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미안하기도 해서 뭐라고 말을 더하려 했지만 남편은 그대로 출근을 나갔다. 이런 상황은 그전부터 누차 있었던 일이고 우리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내조할 의무가 크지는 않은 관계이기도 했다. 물론 남편은 매일 성실히 출근해야 하는 대학의 학생 교육 담당 교직원이고 나는 예술을 한다면 자유로운 내 시간을 갖는 미술학도이니 서로의 생활의 자유도에 반비례한 수입의 안정성에 따라 가게를 덜 책임지는 쪽은 상응하는 봉사를 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저녁 시간 홈바에서의 잠시 동안의 호스티스의 역할로 그친다. 침상에 오른 이후의 시간은 다시 대등한 관계를 지낸다. 다시 아침마다 시간의 여유가 덜한 그를 위해 조금의 봉사는 해줘야 하겠는데 근래 들어 더욱 잦아지는 명석몽은 내 기상시간을 늦추었다. 그 꿈은 결말로는 길몽이 아닐 것 같았지만 선명한 영상 속의 다른 세계를 경험할 때는 늘 맑은 쾌감에 쌓여있기에 쉽사리 중단하고 나오고 싶지를 않았다.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인식했지만 나는 꿈속에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역에 불과했고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없는 처지였다. 주변의 입체 영상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으며 상황과 상황의 갈림길마다 나의 의지에 의한 선택의 순간은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 안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무르고만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지나간 내 오래전의 과거를 재현하는 마당이 아닌가? 내가 그 꿈의 정체를 짐작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다. 과거는 3차원 현실 세계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우주의 저장소에 남아있어서 때로 3차원을 넘어온 영혼이 방문하면 그 내용에 참여하여 열람하도록 허가한다. 비록 그 방문 대상을 여간해서는 3차원 현실 세계의 인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내가 누워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장면일 뿐 그 이전의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극한 사랑과 높은 대우를 받으며 지내는 굉장한 행복의 연속이었으니 꿈에서의 생애가 파국을 맞을 때까지 나는 쉽사리 속세로 되돌아올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거듭해서 선명한 꿈을 꾸고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이다. 나는 전생에 이집트에 살았으며 그것도 상당히 높은 신분이었다. 이것이 명성몽을 통해 자꾸 내게 상기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삶은 단지 신비로운 고대의 경험과
고귀한 신분이 안락으로 그치지 않았다. 나는 그 삶의 와중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가치를 고뇌하고 어떻게 하면 신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다할까 하는 생각과 목표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신분으로서 백성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백성의 영적인 성장과 완성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나 자신의 영적 완성 욕구와 더불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내가 전생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서 어디서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다. 과거에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산 적이 있었다 해도 지금 나 장하영의 신분은 평범하다. 그렇다면 그 꿈이 내게 자꾸 반복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대로의 삶이 아닌 어떤 소명을 내게 계시하려는 작용은 아닐까? 다만 생활의 기초가 갖춰있는 삶에 안주하지 말고 내 자신의 욕구에 말미암은 것이 아닌 새로운 목표를 찾아보라는 것. 지금껏 살아온 평범한 인생은 더 이상 허용기간이 다했음을 내게 암시하고 심지어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간 운명은 어떤 강제력을 내리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평범함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가져본 바는 있다. 나는 학생 때부터 나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하며 그 길을 찾아다녔다. 운동권도 따라다닌 적이 있었지만 내 뜻을 받아들일 곳은 되지 못했다. 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고 싶었다. 어느 일에 몸을 던진다는 것은 그 일에 뛰어든 후 혹 후회하게 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노동운동을 한다면 노동자와 장애인 복지운동을 한다면 장애인과 결혼하여 그 일에 인생을 바칠 것을 몸소 보이기도 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내게는 그럴 만큼 깊은 인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몸을 던진다 할 정도의 특별한 남자가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결혼을 늦기 전에 어서 해야겠다는 조바심에 나의 동지가 될 만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려 하면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일어나 무산되고는 했다. 계속 나의 소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의며 직장 생활을 무리의 기름처럼 해왔다. 여자이며 내놓을 만한 학벌이면 직장 구하기는 쉬웠다. 더 민감한 요건인 외모상으로도 나는 무난하다는 자신감이 있는 편이니 방송국의 주인공처럼 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 잘하며 성공하겠다며 요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좋은 회사도 내가 들어가 있을 틈새를 벌려주었다. 거기에다 여자로서의 나긋나긋함을 보여준다면 금상첨화이다. 내가 팀에서 막내가 아니라도 아래 남자 직원을 포함한 팀원 모두에게 커피 대접에 인색하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도 고기 나눠주기를 자진하며 사무실 가꾸기에도 성의를 보이니 내가 팀에서의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것과는 무관하게 나는 인기 있는 사원이 될 수 있었다. 나에 대한 호평이 결국은 사장 비서실에 가게 되었다. 사장은 나를 오래 두고 쓰려고 불러온 것은 아니었다. 사장은 얼마 지나 나를 자기 조카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나는 정말로 더욱 늦어지기 전에 지금의 무난한 조건의 남편 김영진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을 두고 사상투쟁에 충실한 혹자로서는 학생 때 사회정의 외치며 운동권 따라다니더니 사회에 와서 변했다고 입을 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위치에서 최대한 나를 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처신한 것이었다. 나는 학생 시절은 물론이고 그 여운을 따라 지냈던 1년 남짓의 과외교사 때에도 동지랍시고 어울렸던 친구들과 기타 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해왔다. 모임 술자리와 수련회에서의 나에 대한 신체 접촉도 웬만하면 받아주고 불쌍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내가 혹 저한테 마음을 허락한 것으로 착각하여 나에게 지나친 돌진을 하는 친구가 있어 나를 당혹스럽게 하기는 했지만 하영아, 나하고 저 아래 숲으로 가서 좀 더 얘기하자.
여름 저녁 펜션 야외에서의 술자리가 끝난 후 각자 잠자리로 가야 할 시간에 일행 중의 한 남성 친구가 내 손목을 잡았다. 무슨 말? 아까 우리 토의할 때 다 하지 않았어? 아직 남았으면 지금 해. 그게 아니고 우리 따로 저기 호젓한 데 가보자고. 달빛도 좋잖아. 그 애는 자리를 걷고 각자 들어가는 동료 애들이 자기를 주시할까봐 두리번거리며 조바심을 냈다. 못하러 그래? 나 들어갈게. 야, 너. 다른 애들은 거의 들어가고 주위에 남아있는 애들이 없자 그 애는 취기가 발동했다. 너나 좋아하잖아. 아니 왜?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봐. 너 아까 내가 네 옆에서 같이 앉았을 때 내가 네 팔뚝을 잡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어? 그럼 아냐? 여자가 아무 남자에게나 팔뚝을 잡고 있는 걸 허락한단 말이야? 난 그것이 크게 인심 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 이만. 야, 그럼 너는 아무에게나도. 그 애는 화내고 소리 지르려 했지만 이미 모두들 들어가고 나도 여학생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으니 더 이상 불만을 낼 건 없었다. 사실 내가 애초에 그 애를 뿌리치어 망신을 주지 않은 것을 그 애는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이었다. 이 정도는 이야기 편한 예에 불과하고 아무튼 학생 시절과 과외교사 겸 구직자 시절에 나는 나를 통하여 쾌감과 위락을 얻으려는 남자들이 접근을 모질게 뿌리치지 않음으로써 나름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했다고 자위하는 편이었다. 그때는 사회운동을 할 강단을 갖지 않은 내가 주변 사회에 할 헌신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더 가치 있었던 일 같다. 심지어는 화변기 화장실에 침투해 뒤에서 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간 자비를 베풀어 뒤쫓지 않았던 나였다. 직장에 들어온 뒤 사무실이 제한된 공간에서 노골적인 분방함은 허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타인들에게 즐거운 인생을 제공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한 것이 그러한 직장 처신 방식이었다. 현명한 독자는 먼저 내가 인기사원이었다고 해서 회사 생활을 승진하며 오래 할 유망한 사원이란 건 아니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나는 회사가 요구하는 이익 추구의 체계제에 충실히 부합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최대한의 박애를 실천하고 직장 생활을 마친 것이다. 그랬던 내가 지금 가정생활의 편안함에 취해 나태하게 변하고 마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다. 나는 나의 가치관과 소신에 맞는 인생을 찾아야 한다. 일단은 이제까지의 나태한 일생을 벗어나 나의 추가의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와 같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말고 시공을 초월하는 미덕을 베풀 역량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우선 내 전공을 다시 살려야 할 것 같았다. 학교 때 배운 회화에서는 내 재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미술에 관심이 있었으니 회화과가 조속과보다 커트라인이 높고 멋있어 보여서 갔었지만 내 마음속의 관심은 입체 조각에 더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조소를 미술학원에서 다시 배우기로 했다. 시내에 가까운 곳에 알아봐둔 곳이 있었다. 오늘 가서 등록을 하기로 했다. 파크의 날씨는 흐렸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와 공동주택단지를 벗어나면서 바깥 공기의 상쾌함이 느껴졌다.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 나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각 같은 장소에서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고 얼굴을 마주치는 게다. 그들과는 과거에 좋거나 나쁜 인연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을 붙잡고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주어야 함은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고 혹 내가 과거 생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그들에게 욕지거리라도 하며 안갚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업을 빨리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의 관습에 어긋난 행위가 반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나는 그대로 지나가던 것을 택한다.
그들과 정 풀어야 할 업이 있다면 현생이든 후생이든 언젠가는 세상사로 다시 엮이게 될 것이다. 교회의 우리 집에서 가까운 미술학원이 아니라 시내의 화랑이 있는 곳에서 수업을 하는 기성조각가를 찾아 등록하려 하니 전철도 타고 오랜 걸음을 한다. 다시 나는 의식적인 걸음을 재촉했다. 숙성한 여인의 탐스러운 두 다리가 좌우교대로 기운차게 율동하며 허리 아래 드리워진 스커트 자락 밑의 체온 머금은 따스한 공기를 휙휙 저었다. 나는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전업주부이다. 하지만 주부의 역할도 그다지 충실히 하지 않는다. 사실대로 말하면 직업을 구하고 싶지만 직업이 없는 실업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붐비는 도시의 보도를 건너라면 나도 어엿한 도시의 다망한 직업인의 하나이다. 미대생으로서의 정갈한 패션 감각은 살아있으니 겉으로는 손색 없는 한 세련된 직장 여성이다. 이미 가랑비가 내리고 있다. 아직 우산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살짝살짝 찔러대는 물방울의 따끔함은 이제까지 집안의 훈훈한 공기에 습관되어 느슨해 있는 나의 정신을 맑게 깨우는 자극제이다. 얼굴의 피부에 닿는 시원시원한 자극을 몸 전체가 다 받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나를 한가운데서 옷을 벗는다. 온몸에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와 닿는다. 비는 머리카락을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가슴의 돌출부를 때려 적시고 우선 물길이 닿기 좋은 곳부터 차갑고 찰진 피부로 담금질한다. 오목 들어간 허리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은 그 아래 다시 볼록 나온 엉덩이에 이르러 그곳에 집중해 있는 물방울들과 함께 도랑을 이루어 허벅지로 향한다. 빗물줄기는 모처럼 직선 코스를 만나 쭉 흘러내려간다. 발바닥에 이르러 땅으로 돌아가면서 아쉬운 듯 물방울들은 발가락 사이 틈 속에서 우물우물 댄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자 땅에 남은 빗방울들은 행운으로 겪은 미녀 나신 여행에 대해 저마다 소감을 말하고는 폴깍폴깍 자기 방울의 자태를 포기하고 물흐름의 줄기로 돌아갔다. 길 가다 상상을 했으니 정신을 팔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현실 감각을 놓았던 순간은 단일초도 안 된다. 하룻밤의 꿈이 수년 세월처럼 느껴지는 수가 있듯이 순간의 유탈로 한동안의 이야기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상상 속에서 나를 표현해 보았지만 이제는 실제로 나를 표현할 방법을 찾고 싶다. 한동숙 미술학원 간판 아래 섰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빗방울의 서늘함이 입김의 따스함으로 바뀐다. 원장은 나하고 나이가 서너 살 정도만 차이가 나 보이는 30대 후반의 여자이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파마한 것이 나하고 다를 뿐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초중년의 여성으로서의 때깔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녀는 한층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자기 일을 분명히 잡고 하는 상태라서 그런 듯하다. 이미 회화과를 졸업하셨군요. 배우실 게 없을지 모르겠어요. 부업을 하시려고 하나요? 졸업한 지는 오래되었잖아요. 전 회화로 사회에서 해낸 것이 없어요. 직장도 단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으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아무래도 적성은 조소에 더 맞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새로 배우려 합니다. 그래도 미술 기초는 튼튼하시겠군요. 조금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다른 초심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배우려 합니다. 어차피 실기만을 교수하니까요. 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분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원장은 처음부터 나를 범상하게 보지 않는 눈치이다. 이후 학원에서 여러 학생을 두고 수업하면서도 원장의 눈길은 자주 나에게 쏠리곤 했다. 내 착각은 아닌가 했는데 수강생으로서 당연히 강사에게 눈길을 향하는 나로서는 자주 마주치는 눈길이 슬쩍 당혹하기도 하다.
수업 중에는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의 조각상들이 실습의 모델이다. 실습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의 조각상들이지만 나는 이집트의 조각상들에 더 흥미가 끌린다. 조소 수업을 받기 전부터 나는 역사자료책에서 이집트의 미술품과 조각상들에 유달리 관심을 두어온 바 있다. 부부 좌상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다. 성경의 구약 시절 여자는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시절의 이집트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나란히 앉은 모습의 좌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이집트가 얼마나 선진화된 국가였나를 짐작케 한다. 실제로는 남녀의 체구의 차이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여자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유두의 윤곽은 돌출하여 여성의 상징을 강조했다. 오시리스 신은 명계의 왕이다. 이집트인은 살아서는 파라오의 지배를 받고 죽어서는 오시리스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다. 파라오가 이집트인의 현재의 왕이라면 오시리스는 이집트인의 미래의 왕이라 오시리스는 신 중에서도 가장 두터운 신앙을 받았다. 명계의 왕으로서 미라가 된 자들을 다스리니 오시리스는 미라와 같은 옷을 거치고 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이시스 여신상이 있다. 오시리스와의 아들을 안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어머니 여신임을 나타낸다. 그녀는 왕을 보호하며 왕권을 보호하는 여신이다. 왕과 왕비의 입상은 산책하는 다정한 부부와도 같다. 입상인 만큼 실제로는 키 차이가 더욱 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왕의 무릎 아래 드러난 억센 다리는 아내에게 의지가 될 만한 강한 힘의 남자임을 보이고 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어도 왕비의 몸매는 드러나 보인다. 그 당시에 몸에 착 붙는 옷을 매일같이 입었으리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다 해도 상을 만들 때는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고자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일종의 추상적 기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피카소가 여인의 얼굴의 양면을 한 장면에 동시에 그리듯이 이 상의 작자는 옷에 가려진 몸을 드러내 표현했던 것이다. 동양은 물론 유럽의 역사에서도 왕비의 상을 만들면서 무엄하게도 몸매를 드러내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은 지체 높은 여인이라도 기꺼이 자신의 여성미를 만인에게 베풀어 줬던가 보다. 이집트에서는 공주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도 신라 시대에는 그랬고 유럽에도 흔했으니 별다른 것은 아니다. 왕비로서도 왕과 동등하게 지위를 누리는데 하물며 공주가 왕이 되는데 문제될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총명한 학생같이 보이는 여왕의 좌상이 있다. 역시 여성의 몸매가 나타나 있는데 왕비처럼 긴 옷이 아니라 남자 왕과 다름없이 무릎 아래를 노출한 활동적인 복장이다. 여성이라도 여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남자와 동등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남자와 같은 복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각국의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장관 등 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남자와 동등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여성은 여성적인 복장을 거부하고 남자 같은 바지 차림을 고집하는 것이 연상된다. 하지만 다르다. 치마는 자기를 과시하는 복장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꽃과 같이 돋보이게 만든다. 치마가 꽃잎이라면 다리는 꽃술인 것이다. 존재감이 덕이 되는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도록 치마를 으뜸 정장으로 했다. 반면에 남자는 과거 권위를 과시하고 세력을 경쟁했던 시절엔 치마를 입는 것이 가능했지만 세상의 힘이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오늘날은 머리와 수염을 깎아 자기를 돋보이지 않게 하고 바지를 입는 겸양이 요구되고 있다. 이집트 여왕이 남자와 같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것은 분명 대견하고 찬사받을 일이지만 오늘날의 직업 여성이 남자와 같이 볼품없는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육체 노동자가 아닌 바에야 쓸데없는 겸양이다. 동양 사람처럼 맨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은 서기의 좌상까지 보았다.
역사자료 책에서부터 조소 실습용까지 많은 이집트의 조소상을 보았는데 모두가 옆으로 넓은 특이한 눈매를 하고 있다. 나는 이들이 모조품을 제작 실습하기를 자원했다. 본래도 모조품이지만 그 모조품을 더욱 진품과 가깝게 재창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했다. 내가 조각 수업을 받기 시작한 지 며칠 된 때일이다. 실습 지도 중인 원장 한동숙은 제작 표본인 이집트의 왕상의 얼굴과 내 얼굴을 한동안 그대로 유심히 관찰하다 사뭇 경이감을 가지는 눈초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당신은 이집트인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당신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드물어요. 지금의 이집트를 가본다 해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이집트의 꿈은 그전부터 반복되어 온 것이지만 강사에게 얘기한 적은 없다. 전혀 무관히 진행되어 온 두 사정이 있을 때 그것은 대단한 성을 가진다. 내가 오래전 과거의 이집트에 살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방송극에서는 종종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자기의 정체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온다. 현실상 그림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대중의 흥미를 끌고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의 이야기와 비슷하니까. 인간은 모두가 기억상실증 환자다. 수천 년 넘게 이어온 자신의 내력을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를 모르고 사는 것이 대다수의 인간이다. 그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니 현재의 자기를 찾는 작은 이야기에서나마